오아우 섬의 맑은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으면서 항공모함 6척, 전투함 15척, 항공기 350여 대가 신속하게 진주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쉴 새 없는 폭탄 공격으로 인해 미국 해군기지, 육군기지, 해병대 기지가 모두 기능을 상실합니다. 지옥을 선사한 것은 바로 일본 제국의 폭격기였죠.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일본 제국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고요하고 평화로운 하와이 오아우 섬은 단 한순간에 잿빛 지옥이 되었습니다. 대체 일본은 왜 진주만을 공격한 것일까요? 20세기 세계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전쟁, 그 시작이 된 진주만 공습을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 유럽이 전쟁의 고통에 휩싸이면서 유럽 바깥 지역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와 태평양 일대를 침략하면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킨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진주만 공격을 위해 일본군 항공모함 6척과 전함 2척, 전투함 15척, 항공기 350여 대가 은밀하게 오아우섬 북쪽 320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합니다. 이 함대의 규모는 진주만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태평양 함대의 전력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항공모함은 겨우 4척뿐이었고 속도라든가 특히 전함의 전투력 몇몇 부분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미군의 전함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공격 지점에 도착한 일본군 함대와 함재기들은 신속하게 진주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일본군은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태평양 함대와 항공기지를 집중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의 첫 번째 폭격 대상이 된 휠러 기지는 오아우 섬에서 가장 큰 항공기지로 쉴 새 없는 폭탄 공격으로 인해 이곳에 있던 미국 전투기들이 이륙해 보지도 못하고 지상에서 파괴되어 버립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죠. 폭격기 시작되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오아우 섬의 미국 해군기지, 육군기지, 해병대 기지가 모두 기능을 상실합니다. 해군 전투기는 단 한 대도 뜨지 못했죠. 육군 항공대의 전투기 30대 정도만 간신히 출격합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복잡한 공격을 정확하고 분산적으로 시행한 것은 당시 항공작전에서는 보기 드문 수준의 정교함과 규모였습니다. 목표한 대로 모든 목표를 파괴하고 미군의 제공권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이때도 일본군은 굉장히 정교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미군 함대가 2열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안쪽에 있는 함선들은 수평으로 비행하면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파괴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함선들은 어뢰로 공격하는 거죠. 안쪽에 있는 배들은 어뢰로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어뢰 공격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였는데 신형 어뢰를 개발합니다. 진주만에서 어뢰 공격이 힘든 것은 어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쭉 날아가서 이게 함선에 부딪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물을 쳐놓기도 하고 진주만이 또 수심이 얕아요. 어뢰가 들어가서 다시 떠오르기 전에 해저에 부딪혀서 폭발해버리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짧은 거리를 비행하면서 떨어뜨려도 빨리 떨어지고 깊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떠서 배를 향해 날아가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어뢰도 개량해야 되고 비행기도 굉장히 위험한 저공 폭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다 극복하죠. 일본군의 고공 폭격기는 USS 애리조나에 폭탄 5개를 투하합니다. 이 폭탄이 하필 가장 위험한 폭발물 흑색 화약 약 7,000톤을 점화시켜버려요. 그러자 배가 화산처럼 폭발해버립니다. 이때 애리조나에서는 승선에 있던 1,100여 명이 단 한 명도 목숨을 건지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일본군의 공격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웠던 미군은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일본군은 2차 공격을 시작합니다. 1차 공격 대안은 반대편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일부는 카네호네 비행장으로 향했고 일부는 진주만으로 향해 가서 남은 태평양 함대에 추가 공격을 실시합니다. 결국 1시간 50분 만에 공격을 마치게 되는데 이날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는 전함 3척이 침몰하고 또 다른 전함을 포함한 18척의 배가 손상을 입습니다. 진주만의 하늘은 시커먼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땅 위는 아수라장 그 자체였죠. 이날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하와이 주민을 포함해서 2,300여 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1,38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진주만의 해군기지와 항공기지, 비행장 등이 피격을 당해서 항공기 188여 대가 파괴됩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군의 피해는 항공기 29대, 잠항정과 대형 잠수함 등 6척가량이 손상을 입었을 뿐입니다. 먼저 일본은 수많은 스파이를 하와이로 보내서 군사시설 및 군 장비 등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 수가 200여 명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런 스파이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하와이의 농장에 일본인들이 대거 이전에 이주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국 1세대 이민들이 하와이 이민이잖아요. 그런데 하와이 원주민보다 일본인 후손들이 많다고 할 정도로 하와이 개발에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하와이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일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파이들이 들어가 활동하기가 쉬운 거죠. 1940년 5월 일본 해군 군령부가 파견한 요시카와는 모리무라라는 이름으로 호놀루루에서 일본 영사관 1등 비서로 지내면서 진주만 태평양 함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일본 교민이 운영하는 해변 주점에 가서 난간에 기대 앉아서 바다 풍경을 감상하거나 해변을 거니는 것이었죠. 택시를 타고 진주만 쪽에 가서 차창 밖을 내다보거나 함선을 수리하는 공장 근처에 가서 청량음료 한 잔씩 마시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미 해군 함정을 감시하고 미국 군사시설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미군 상황을 살피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사관에서도 미군 동향을 살폈죠. 이를 위해서 그가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하와이 현지 신문을 늘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하와이 현지 신문에 하와이에서 주둔하는 미군 함대의 규모나 활동, 입출항 날짜까지 보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일본에 보고했습니다. 영사관 직원 중에는 태평양 지역의 미군에 대해서 4년간 집중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정찰요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직원도 진주만 부근의 언덕 위에서 망원경으로 진주만과 비행장을 둘러보고 관측 포인트들을 옮겨 다니면서 항만을 관찰하고 그랬습니다. 일본에 매수된 일부 일본 상인, 독일 교포 스파이들도 일본에 보고했습니다.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냈을까요? 기본적인 미 해군의 방어시설과 비행기, 함정의 종류와 수량, 정박 위치, 휴일 등은 물론이고 부두의 전함들이 2열로 정박한다. 가장 많은 함정이 항구 내에 정박하는 게 일요일이다. 1941년 5월 함대 전력의 4분의 1이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 등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이로써 일본은 일요일 공격이 가장 많은 미 해군의 함정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이제 일본은 본격적으로 군사작전을 짜면서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진주만과 오아후 섬의 그림을 활용해서 섬에 있는 주요 지형물을 미리 파악했고 실제 축적대로 만든 모형 군함을 제작해서 공습 때 어떻게 할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또 하와이 진주만과 흡사한 큐슈의 사쿠라 섬에서 진주만 공습의 실전 훈련, 전술 훈련, 특히 중요했던 저공 비행과 포탄 투하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주만 공습에 성공하는 데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조 히데키와 야마모토 이소로쿠입니다. 진주만 공습 2달 전에 총리에까지 오른 육군 대신 도조 히데키는
이전부터 미국과의 전쟁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있는 미국의 급소 진주만을 빠르게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당시 일본군 중에서는 최고의 미국통이었죠. 미국에서 유학생활도 했었고 미국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똑똑하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예언했던 사람이 왜 미국과의 전쟁을 진행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이거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원래 손자병법에도 있지만 전쟁이 나기 전에는 상대방의 전력과 나의 전력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길 것인지 질 건지를 파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전력을 분석했더니 상대는 100이야, 우리는 70이야. 아, 우리가 지겠구나. 포기하자. 손자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전쟁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도전해 볼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야마모토가 저 세 가지 예언을 했던 것은 객관적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야마모토는 1%의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니까 그 가능성을 찾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마모토는 미국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습밖에 없다. 완벽하고 철저한 기습.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이 진주만 공격 준비였던 것입니다. 야마모토는 철저한 준비 끝에 도조 히데키의 명령을 받아서 드디어 1941년 11월 중순 대해령 제1호를 발령하고 전투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11월 20일까지 극비리의 쿠릴 열도의 이투루프 섬에 집결해 대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주만까지 무려 6,500km 이상입니다. 약 12일이 걸리는 엄청난 거리였죠.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총지휘 아래 아주 조심스럽게 항공기를 실은 항공모함 6척이 극비리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이 대단하냐면 이런 대규모 함대가 다른 나라의 눈에 띄지 않고 12일 이상 태평양을 항해한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태평양이 아무리 넓어도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주만 기습의 최대의 과제는 어떻게 이 거대한 함대가 들키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냐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태평양을 건넌 모든 배들의 그 궤도를 연구를 합니다. 겨울에는 북쪽, 위도 40몇 도 이상에는 거의 배들이 안 간다. 그래서 이걸 노리고 북쪽으로 이동시킨 거였어요. 이런 비밀 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더합니다. 통신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바다에 쓰레기도 버리지 않으면서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조직력, 명령 이행력, 하여간 단결력 이런 걸 가지고 태평양을 들키지 않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미군이 손쓸 새도 없이 진주만에 일본군 함재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